네, 저희 방송에 격주로 오셔서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세릴 메이라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4월 마지막에 미국 시장을 보면 참 낙폭도 크고 비관론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얼만큼 이기느냐,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이 6월, 7월 이어서 하반기에 어떻게 전개될 거냐, 좀 급박하게 전개될 거냐, 조금 완화적으로 전개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발 지금 공급망 차질, 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 아니면 그걸 좀 이겨 나갈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될지, 전쟁이 끝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조금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런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장은 이런 그 호재와 악재, 기대와 실망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좀 여전히 조금 어지럽게 조금 변동성이 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지금 24% 급락을 했습니다. 4월 달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도 많이 떨어졌고 실적이 못 나오면 거의 폭락 수준으로 연출이 됐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좀 검은 금요일이었죠. 엄청난 날이었죠. 예. 어쨌든 시가총액 그 상위 두 종목 1위와 3위입니다만 애플과 아마존이 한 10% 정도 되는데 나스닥 시총에 어쨌든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14% 빠지고 애플도 4%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지분 아마존이죠? 네. 예. 리비안 지분이요? 네네네. 예, 아마존이요.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2분기 중국 봉쇄로 인한 좀 그 데미지가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매출 손실이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 폭락의 주요 요인인데요. 전체적으로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 또 지난주에 좀 발표된 빅테크주들의 면면을 보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인력난, 그리고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시달림이 1분기에는 적게 반영됐다.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가 글로벌 이슈들이 당장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 그 2분기 실적이 조금 억눌리는 그러한 현상은 2분기에도 한 분기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 문제는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차분해졌다는 거죠. 아마존도 지금 25배 정도 PR이, 그리고 아마존 한 35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한 25배. 네.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주 과도한, 정말 여기서 더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닝만 어느 정도 지지된다면. 그래서 이 싸진 밸류에이션과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맞부딪히면서 시장이 이제 주가 저항을, 그런 펀더멘탈 저항을 조금 보여줘야만 되는 그러한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빅테크들의 하락의 근원에는 1분기 안 좋았는데 2분기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1분기 역성장했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더 큰 우려로 해석하는 게 아닐지. 일단 미국의 1분기 GDP의 역성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마이너스 1.4% 나왔는데 어쨌든 무역 부분을 빼면 플러스죠. 플러스 한 3.8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분기에 수입이 조금 더 크게 늘고 한 17% 정도 늘고 그다음에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5%대 감소해서 이런 무역 적자가 성장을 조금 갉아먹었고요. 많이 갉아먹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사실은 3.8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이 성장률은 극복할 수 있다. 네. 수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고가 이제 조금 0.8%포인트 GDP를 갉아먹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분기 대비 조금 뭐 기저효과가 이런 것들이 전분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이제 좀 아주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뭐 GDP를 갉아먹었다. 중요한 것은 소비 지출이죠. 소비 지출이 2.4%인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비거주 투자도 9%대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조금은 한 두세 분기, 최소한 올해까지는 순항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 저녁 때 이제 ISM, 물론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5월 4일 발표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화정책 직전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PMI, 구매자 공급지수 쪽에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쨌든 구인구직 배율이라든지 이런 고용의 타이트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반기에 경제활동 재개 이런 것 때문에 올해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기대 대비 그렇게 약간 뭐 안 좋겠지만 경기 확장을 증명하는 데는 뭐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면 사실 올해까지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 가능성은 사실은 전무하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더구나 1분기 GDP가 역성장했는데 내수는 괜찮기 때문에 즉 대외적인 건 불안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인데요. 그런데 그날 발표된 PCB 물가지수를 보면 여전히 물가지수는 위쪽으로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FOMC의 긴축, 이것은 빅스텝을 넘어서 시장이 못 보는 또 다른 긴축 강도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근원 PC는 그래도 뭐 조금 만족스럽게 좀 나왔다. 시장 예측보다는 조금 낮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전월비 작년 10월부터인가요? 0.5씩 계속 증가하다가 0.3이 나왔거든요. 0.3%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가 정점에 조금 서광이 보인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전체적인 물가죠. 제가 좀 추산한 바로는 현재 물가, 소비자 물가 8.5%인데 아무래도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올해를 지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 그러니까 2023년 한 6월 정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8.5에서 한 4% 내지는 한 4.2%. 그러니까 4% 정도의 물가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물가죠.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팬데믹 직전까지 죄송합니다. 팬데믹 직전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평균이 2.3%였어요. 네. 그런데 내년 물가가 떨어져도 내년 중반에 4%, 뭐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3%대 후반라는 물가는 연준이 통화 긴축의 고삐를 좀 풀기에는 역부족인 계속 긴축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물가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당장 이번 주에 50bp, 또 다음 달에 75bp 인상을 해서 어쨌든 9월 21일이 이제 그 중간선거 직전에 FOMC거든요. 9월달 FOMC 때 정책금리 목표가 2.25에서 2.5 정도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조금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앞당겨서 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런 연준의 적극적인 매파적인 그러한 통화 정책이 경기를 꺾어뜨리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려도 미국 경제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월 한 달 동안에 4.4% 상승을 했는데 그 달러 강세가 고스란히 우리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정부 쪽에서 구두 개입을 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66원 지나가고 있는데 환율 안정화에 어떤 개입이 있었을 때 안정화에 장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뭐 지난주에도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만 효과를 네. 못 봤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달러에 반대되는 모든 통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제 수지가 수입 물가 비중이 높은 수입 물가에 부담을 갖는 그러한 국가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강국일수록, 제조업 강국이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부자재,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으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구두 개입으로 막기에는 지금의 너무 큰 달러의 어떤 그 강세가 폭풍, 예. 이런 것들이 힘이 조금 뭐 어쨌든 국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그래서 연초 대비를 보면 유로화가 원화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뭐 한 10% 정도 절하됐고요. 그래서 조금 경제 체질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통화도 조금 유로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결국 관건은 유가가 언제 정점을 찍느냐,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언제 조금 해소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환율 분위기가 지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봉쇄 여파,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이런 거는 단기 지금에 봉합된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유가의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더구나 달러는 강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2분기에도 이어질 텐데, 그럼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좀 잊혀진 감은 있지만 환율 조작 보고서입니다. 요즘에 좀 뜨문뜨문한데요. 네. 또 한국은 관찰 대상국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올까요? 뭐 여전히 좀 관찰 대상국으로 가겠죠.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쨌든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관찰 대상국으로 갈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이슈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뭐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가.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글로벌 이슈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또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나라가 조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달러 강세를 좀 더 온몸으로 각국 경제가 받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는 조금 수면 아래서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앞두고 올해 성장률은 미국을 앞질러야만 한다라면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인프라 부양책,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풀고 부동산도 활성화시키자 대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러면서 지금 부양책 기대감에 상해 증시가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4일까지는 우선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중국 부양책 효용에 대한 국내 평가들은 어떤지도 들어볼게요. 네, 중국은 뭐 계속 부양책을 내겠죠. 지금 묘한 게 뭐 중국과 러시아는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뭐 당연하죠. 그리고 뭐 서방은 좀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중국은 뭐 전쟁이 없었다면 혹은 코로나 봉쇄가 없었더라도 기업의 부채 문제 그리고 연준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조정 이슈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 부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좀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은 부양책을 쓰면서 이러한 그 고용을 유지하고 성장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원래부터 이제 올해 시작부터 계획하고 있었을 텐데요. 문제는 효과죠.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상해와 베이징의 봉쇄라든지 주요 도시의 봉쇄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전체적인 물가 상승 부분이 중국 경제에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전체적인 경기 순환 업종, 화학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소비재, 제약 혹은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있는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해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는 뭐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장 2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금 한 9% 정도 YOY 전년 동월 대비 동분기 대비 증가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9%보다는 낮은 수출 증가율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외환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령이라면 외환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달러는 강합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더 낮추고 있고요. 또 중국 경기는 둔화 압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위안이 달러 대비 7위안을 훌쩍 넘을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둘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원화는 또 위안화의 프락시니까 원달러도 1,300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 그게 5월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5월 달에 무역 적자 폭에 달려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 나눴듯이 5월 달에 결국 유가가 치솟으면 다시 무역 적자 폭이 지난달 한 26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5억이나 이렇게 되면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무역 적자가 66억 달러인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12개월 동안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역 적자가 커질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원화를 던지겠죠. 또 여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뭐 좀 액션을 취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원화가 일시적으로 1,300원 이상을 돌파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또 저항선이 1,3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했다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코너에서 짐 로저스 회장을 모셔다가 향후 10년의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여쭸는데 은을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또 제임스 리카즈는 또 금이 지금 강력하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은은 경기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금과 은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대가들의 앞에 말씀을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 좀 두려운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하셨듯이 은은 조금 산업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수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또 금의 열등제죠. 그래서 금이 올라가야만 마지막에 이제 또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카즈 그분 뭐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인가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어쨌든 지금 모든 통화가 지금 문제다. 타이타닉에 지금 침몰하는 배 타고 있는데 누구 당이 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상대 가격만 지금 할 뿐인데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뭐 통화를 계속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부채도 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을 일부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맞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개인 투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게 당장 금리가 올라가는 시국이라는 거죠. 올해 내년이. 그래서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금이 좀 유망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모처럼 주주분들이 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4%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8만 원 단으로 많이 낮췄더라고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업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조금 뭐 64GB 이런 가격도 256달러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디램 고정 가격이 조금 어쨌든 3.14달러에서 계속 지금 지지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5월 달에 여러 가지 생산 차질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버용 투자가 조금 좀 주춤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좀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삼성전자 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 가이던스에서도 조금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매출이 지난 4개월간 한 25조 달러 증가했어요. 올해 매출 전망이. 네. 그리고 이익도 한 8조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은 증가하는데 밸류에이션은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목표 가격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조금 엇박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더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상당히 저 같은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좀 일단 뭐 성장주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좀 가치주 지금 반열에 들어가 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삼성전자가 나빠서 팔기보다는 지금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거시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오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이렇게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40%에서 2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AMD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삼성전자 이슈가 아니라 좀 글로벌 성장주의 도매급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쭉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간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초반에 리세션 가능성도 운운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간 조정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너무나 길 수 있으니 잠시 피하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콜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올해 증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방향성이 상실된 그런 어려운 장이라고 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총이 큰 우량주라도 그 여러 가지 그 역풍을 혼자서 이겨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지는 기간 그리고 추가 상승을 위한 지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가치주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안정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쪽에 또 현금 비중은 한 30-40% 정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그렇게 올해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5월 증시 전략을 이분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